안녕하세요. SDA 교육 존 리와 함께하는 의학용어, 재미있고 쉬운 의학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경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영어로 nerve라고 하죠. 그리고 신경질 나 있는 또는 긴장해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nerve에서 시작해서 nervous라고 하는데 이 nerve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영어로 nervous system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신경질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아니라 신경계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옵니다. 빛이 올 수도 있고 냄새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압력이나 통증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극을 눈에서는 시각적인 것을, 코에서는 후각적인 것을, 귀에서는 청각적인 것을, 시청각을 받아들이고 visible한 거, 또 smell, 또 audible한 거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몸은 touch,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반응들을 받아들여서 그 반응들이 대뇌로 가고 대뇌가 어떤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지시에 따라서 다시 reaction, 반응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신경계는 nervous system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중추신경계, 두 번째 말초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는 중추,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부르고 말초신경계는 주변이다 그래서 peripheral nervous system이라고 그래요. peripheral, 페리 그러면 주변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컴퓨터 주변 기기, 마우스나 키보드, 뭐 웹캠 이런 것들을 peripheral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초신경계 peripheral nervous system이고요. 자율적인 어떤 통치를 오토노미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autonomic nervous system. 그래서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CNS, PNS, ANS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CNS는요. 뇌와 척수. 여기 뇌고요. 척수예요. 척추가 아닙니다. 척수. 이렇게를 관장하는 걸 CNS라고 부르고요. PNS는 거기에서 뻗어나온 것들.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있는 거죠. 자율신경계는 내장과 피부의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하는데 크게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교감신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sympathetic nerves라고 그래요. sympathetic. pathos 뭐라 그랬죠? patos는 마음 아니면 병이라 그랬는데 sim은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그래서 교감하는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나 위기 때에 신체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 같은 걸 분비하게 만들고 몸이 아주 긴장감 있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주는 반대 역할을 하는 게 parasympathetic nerves예요. 부교감신경이라 그러는데 sympathetic 앞에 para라는 단어가 붙였죠? para라는 건 옆에 또는 부에 뭐 부수적인 평행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철도길이 평행해서 간다 그럴 때 그걸 run parallel 이렇게 얘기해요. parallel. 그래서 parallel 하게 되면 옆에 부수적인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sympathetic nerves의 반대로 parasympathetic 또는 도와준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막 자극하고 긴장할 때에 작동하는 신경이라면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막 자극이 되면 소화도 잘 안 되죠. 사실은 소화에 갈 힘을 빨리 움직이는데 쓰게 우리 몸의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그러한 신경들입니다. 그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묶여서 자율신경,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자치를 하는 거예요. 자치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걸 autonomic nervous system. 그래서 nervous system이 아니고 nervous system이라는 거예요. CNS, PNS, ANS.
자, 그런데 이러한 신경을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단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뉴런의 구조는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과 오른쪽의 그림을 동시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가운데에 뉴런의 그 세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다리가 쭉쭉 뻗어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나뭇가지처럼 뻗어나오죠. 나뭇가지처럼 뻗어나와서 우리말로는 수상돌기라 하는데 수상이라는 건 수상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무 숫자 모양 상자를 써서 나무 모양 돌기예요. 그래서 나무 모양 돌기 또는 수상돌기라고 하는데 예, 이러한 돌기가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이쪽으로 자극이 오면 이 돌기가 그것을 인식해가지고 세포체, 셀바디, 세포체에 전달을 하고 이 세포체는 그것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액슨, 축삭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쭉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런 하나가 마치게 되면 이 끝에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이라는 건 여러분 버스 터미널, 뭐 기차 터미널 그러잖아요. 이 터미널이라는 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원래는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터미널 환자다, 터미널 디지즈다 그러면 이제 생존하시기가 좀 어려운 환자, 말기 환자 또는 말기병을 터미널 페이션트, 터미널 디지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액션 터미널은 말 그대로 액션 이 축삭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를 통하는 전선 같은 거예요. 그것이 끝나는 지점이죠.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터미널에서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의 몸이 참 신비한 거예요. 이 덴드라이트, 수상돌기에서 덴드라이트, 덴드로가 나무란 뜻을 가지고 있대요. 수상돌기, 나무 모양 돌기에서 어떤 신호를, 스티뮬러스, 즉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셀바디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쭉 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 끝에서는 다른 또 뉴런하고 연결을 하겠죠. 근데 뉴런하고 뉴런은요 붙어 있지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뉴런의 마지막 터미널 쪽에서 뉴로트랜스미터,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 이렇게 나와요. 전기 자극을 받아서 화학 물질을 내뿜게 되고 그 화학 물질을 또 다른 덴드라이트에서 그걸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 수용한다, receive에서 나와서 receptor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스티뮬러스가 수상돌기를 통해서 세포체로 전달되고 세포체는 전깃줄 같은 액슨을 통해서 쭉 연결이 되는데 그 마지막 터미널에 가서는 화학물질,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대로 해석이 되죠. 를 내뿜게 되고 그것을 수용하면 리셉터라는 것이 리시브하는 것이 리셉터가 리시브하여 다시 전달되는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것들이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거의 아주 연관되어 붙어 있다. 그래서 시냅스라는 부위를 연접부라고 부르죠. 이렇게 신경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 그림을 좀 더 크게 살펴봤고요. dendrite, 수상돌기, axon, 축삭, 뉴로, 신경이죠. 트랜스밋 하면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뉴로트랜스미터라고 부르고 그것을 수용하는 곳을 receptor, 이건 receive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경이 전달되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한데 그것을 우리가 이 그림 하나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답니다. 자, 이 뉴런에서는요, 이 뉴런은 다시 또 그 뉴로글리아라는 녀석하고 합쳐져 가지고 신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겠어요? 이게 조금 전에 봤던 뉴런이죠. 뉴런이 있고 이게 이제 액선이 쭉 뻗어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외계 생물체 같은 게 막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생겼죠? 조금 억지지만 은하계나 별처럼 생긴 녀석도 있고 또 그런 게 없는 녀석도 있고 다리도 좀 적죠? 그 다음에 작지만 다리가 어마하게 많은 녀석도 있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뉴로글리아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말로는 신경교라고 부릅니다. 이 교자가 아교, 풀 할 때의 교자예요. 그래서 뉴로글리아인데요. 뉴로는 이미 배웠죠. 그러면 뉴로글리아인데 뉴로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신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글리아가 뭐냐 하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부등호 표시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단어의 어원 같은 걸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글리아는 글루에서 나왔어요. 글루 다 알잖아. 여러분 딱풀 영어로 뭐라 그래? 글루 스틱.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무슨 공예품 같은 거 만드실 때 무슨 총 쏘죠? 무슨 건? 글루건. 그래서 글루라는 게 풀, 딱풀 할 때 그 풀이에요. 그러니까 뉴로글리아는 그럼 뭐겠어? 신경풀이지. 근데 풀이라 그러는 게 풀밭 할 때 풀이 아니고 아교, 접착제. 그러니까 신경 접착제가 뉴로글리아인데 이 신경 뉴런을 에스트로글리아라는 게 있고 에스트로사이트라고도 합니다. 에스트로사이트 그 다음에 마이크로글리아. 마이크로글리아는 딱 봐도 뭐겠어요? 작다는 거겠죠. 마이크로는 작다는 뜻이잖아. 이게 작잖아. 그 다음에 올리고 덴드로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올리고 덴드로글리아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이트라는 게 CYT 이게 세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설명드릴게요. 에스트로사이트는 에스트로에서 나왔어요. 에스트로하고 사이트의 합성어인데 사이트는 뭐라고? 세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스트로 하게 되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문학을 에스트로노미라고 하잖아요. 천문 그 학자를 에스트로노머 또 저기 우주인을 에스트로넛, 에스트로 그러면 다 별이라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이저리그 구단 가운데 휴스턴은 로켓 쏘는 데잖아요. 휴스턴 네, 애스트로스라고 하는 야구단이 있어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에 있단 말이죠. 애스트로는 별이야. 그래서 애스트로사이트를 뭐라 그러냐면 성상세포, 별 모양 세포. 그래서 얘는 신경을 모세혈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요게 모세혈관이야. 캐필러리. 모세혈관하고 뉴런하고 연결해주는 붙여주는 글루 딱풀처럼 붙여주는 게 에스트로글리아 또는 에스트로사이트고요. 마이크로글리아는 소교세포라고 이 세포질 속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어요. 작은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덴드로글리아라는 게 있어요. 올리고덴드로글리아. 근데 여러분 덴드로는 이미 배웠잖아. 글루도 알잖아. 그러니까 올리고만 알면 돼. 덴드로는 나뭇가지 모양이라 그랬고 글리아는 글루, 풀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시. 덴드로도 이제 무시. 그럼 올리고만 알면 되는데 올리고 우리가 아는 단어죠. 올리고 당할 때 올리고. 응? 올리고 내리고 할 때가 아니고 올리고당 할 때 올리고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올리고당 먹어봤어요? 설탕보다 달아요 안 달아요? 덜 달죠? 별로 안 달아요 사실은. 그래서 올리고당은요 왜 안 다냐? 당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올리고당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올리고 세크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여기 가운데 사카르가 있어요. 사카린이라는 단어에 그 엄마뻘이 돼요. 사카린을 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 할 때 조금씩 넣어서 쓰는데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달죠. 그래서 원래 사카르라는 단어는 슈거하고 어원이에요. 슈거예요. 그래서 올리고는 말 그대로 설탕이 적다는 거라. 설탕이 적다. 그러니까 덜 달지. 그래서 올리고는 적다, 뭔가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고덴드로글리아는 우리말로는 희소돌기 아교세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글리아니까 붙여주는 역할이고, 덴드로는
수상이니까 나무 모양으로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게 나뭇가지가 올리고니까 많지가 않은 거야. 이제 이해가 다 됐죠. 에스트로사이트는 별처럼 촤촤촤촤 이렇게 돼 있고 마이크로글리아는 뭐 그냥 뭐 다리가 뭐 어마하게 많죠. 이게 뭐 붙여주는 역할이죠. 그런데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이렇게 여기에 보면 뉴런끼리도 연결을 시켜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역할을 떠나서 이렇게 돌기가 얘보다 훨씬 적죠. 돌기가 적은 수상 악여세포 또는 희소돌기 악여세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또 할만하다는 거예요. 글루 스틱, 글루건, 그 다음에 삭가리는만 좀 알면 뭐 대충 올리고당, 그죠? 올리고당만 알면 이 단어의 뜻들도 다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뇌의 구성 요소로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죠. 뇌의 구성 요소를 볼 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데 쓰는 우리의 뇌는 대뇌, 그다음에 소뇌, 운동을 관장하죠. 대뇌, 소뇌, 그리고 시상하부로 유명한 시상. 시상하부가 더 유명해요. 허수아비가 더 유명하듯이 허수아비가 뭐 허순의 아빠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상하부는 시상의 하부예요. 시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뇌하수체 호르몬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대뇌는 일단 두 개로 나뉩니다. 좌뇌와 우뇌. 그런데 커다란 구라고 본다면 구를 영어로 sphere라고 그러는데 그걸 반씩 나눈 거예요. 반씩 나눴을 때 그때 세미도 쓰는데 이런 구를 나눌 때는 세미라고 안 하고 헤미라 그래요. 헤미스피어 그러면 반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북반구, 남반구를 북반구를 Northern Hemisphere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뇌는 cerebrum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형용사용은 cerebral, hemisphere 하게 되면 대뇌의 반구이고요. 공간지각 능력은 우리 대뇌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언어는 왼쪽에 위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상, thalamus, 그리고 시상하부가 되게 중요한데 시상하부에서 중요한 게 앞에 hypo예요. H-Y-P-O. hyper하고 다릅니다. hypo 하게 되면 앞으로 hyper 하게 되면 뭐든지 높거나 활발한 거고요. hypo 하게 되면 뭐든지 낮거나 좀 활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hypothalamus는 시상의 아래쪽에 있는 이런 의미가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체온이나 뭐 수면, 식욕, 성욕, 감정 등을 다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에 이 뇌는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막으로 이렇게 층으로 구성해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일단 머리를 보호하는 제일 바깥에 있는 건 물론 머리카락이죠. hair. 근데 이 머리카락 바로 밑에 바로 두피가 있답니다. 두피. 두피를 영어로 scalp. 잘 아는 단어죠? 여러분 여기 올리브 땡땡이라고 하는 가게에서 상점에서 작년에 2019년에 가장 많이 팔린 샴푸 가운데 하나가 스칼프 샴푸예요. 두피 케어겠죠. 이것만 봐도 올리브영에만 가도 두피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개골. 두개골은 영어로 skull이라 그러는데 그 해적선에 그 해골 바가지 할 때 skull이에요. 뭐 sku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도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라틴어 계열의 단어로는 cranium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은 단어를 하나 놓고 같은 물건이나 뭐 이런 걸 놓고 여러 단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제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건 영어 탓이에요. 영어 탓. 영어는 원래 English죠. England. 그래서 영국 지역에
있는 하나의 사투리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언어들이 특별히 프랑스어 또 게르만족 그러니까 영국이 수많은 외세의 침범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의 침범, 외세의 침범, 외국어의 침범을 받으면 그 언어가 없어지기가 참 쉬운데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받아들였죠. 심지어 수시 뭐 이런 단어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에. 또 뭐 김치라는 단어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판에 있는 소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뭐 cow. 근데 ox라고도 하죠. 암소는 cow지만 또 뭐 숫소는 ox. 그리고 근데 희한한 것이 그게 식탁으로 오르면 단어가 바뀌죠. beef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 beef는 사실은 프랑스어에서 불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언어들, 단어들이 영어 속에 합쳐지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놓고 부르는 단어들이 좀 달라요. 우리도 엄마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죠? 부친, 모친이라는 단어도 있죠. 똑같은 엄마인데, 그치? 아버지고. 근데 부르는 단어가 이렇게 다른 게 우리 단어 같은 경우는 순우리말도 있고 한자어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영어도 여러 곳에서 들어온 단어들이 합쳐졌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자, 어쨌든 다시 그 핑계는 그만 대고 cranium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해골바가지라 그러면 안 되죠? 두개골 바로 밑에 막이 하나 있는데 그 막의 이름이 아주 단단하다 그래서 durameter. dura라는 건 아주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경막이라고 그래서 부르죠. 경막.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터리 회사 중에 듀라셀이 있죠? 그 앞에 듀라가 견디다, 견고하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듀라마터는 마터는 마더하고 이게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하드 마더야. 그래서 우리의 대뇌를 이제 잘 이렇게 보호해주는 경막이 있고요. 경막 외부를 에피듀라, 경막 밑에를 서브듀라라고 그래요. 서브는 뭐뭐 밑에라는 뜻인 걸 주로 아시죠? 서브듀라. 웨이가 있고 그 길 밑에 지하철을 갈 때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서브웨이라 그러죠. 서브라는 건 뭐뭐 밑에라는 뜻이 있고요. 에피라는 건 외부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건 좀 외워놓죠. 그래서 에피듀럴 하게 되면 경막 외부, 또 서브듀럴 하게 되면 경막 하부인데 머리 같은 걸 다쳤을 때 일반적으로 머리 외부에 이렇게 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머리 내 쪽에 피가 나면 가장 그래도 안전한 출혈은 경막 하부 서브듀럴 헤모리지예요. 거기에 이제 피가 나오는 그 정도는 이제 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사람이 나을 수가 있죠.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스컬이 있고 듀럴 마테리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에 이렇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브릿지 같은 요런 또 층이 하나 있어요. 그걸 arachnoid material이라고 부르는데 arachnoid는 거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제 머리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생긴 이런 외계 물질을 arachnoid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거미막이라고도 부르고 멤브레인인데 지주막. 그러니까 요 곳에서는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 되면 아주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연한 막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을수록 강한 것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뇌는 정말 잘 보호되고 있는 곳이긴 하는데요. 이 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출혈, 그걸 한번 조금 보려고 그러는데요. Types of brain hemorrhage 그랬어요. 해모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앞으로 의학용어에서 나오는 다 피예요. 피. 해모는 다 피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다 뭔가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사는 몸에서 물이 막 확 나오는 거죠. diarrhea 그래요. 그러는 거거든. hemorrhage 이것도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 hemorrhage 출혈이라고. 자, 이 그림은 여기서 왔고요. 맨 처음에 skull이 있었죠. dural matter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arachnoid matter가 그 다음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pied matter가 있고 그 다음에 brain tissue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있게 돼요. 근데 이 신문지 2장 정도 되는 이 넓이의 두뇌는 그것을 다 이 머릿속에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는데 자 헤마토마 헤마는 해모하고 사촌이죠. 요 뒤에 거만 살짝 어미가 바뀐 거예요. 피는 피인데요. 토마는 오마 앞으로 오마가 나오게 되면 종양입니다. 그래서 혈종 이렇게 피 떡이 있는 거죠. 혈종인데 에피듀러예요. 듀러의 바깥쪽에 있는 거죠. 에피듀럴 헤마토마고요. 서브듀럴 아까 듀러의 밑에 있는 헤마토마 이것도 혈종입니다. 혈종은 이렇게 피가 종양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subarachnoid, 아르카노이드 밑에 hemorrhage, 출혈이 있는 거예요. 이건 거미막하 출혈이니까 이건 조금 안 좋죠. 그 다음에 내 머리 때문에 안 보이네. intracerebral, intra 그러면 뭐 안에, cerebral 그러면 뭐겠어요? 뭐야? 대뇌 안쪽에 hemorrhage. 여기에 들어간 hemorrhage예요. 출혈. 이건 더 안 좋죠. 이것도 이제 수술하려면 굉장히 힘든 수술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arachnoid matter가 이렇게 쭉 되어서 우리의 뇌를 보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의학용어 절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물론 새로운 것도 나오죠.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또 배우는 재미도 있잖아요. 조금씩 존 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